베이킹이라는 유기적 시스템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이스트. 단순해 보이는 이 4가지 재료의 조합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의 가장 거대한 골격이자 가장 복잡한 변수를 품고 있는 재료는 단연 밀가루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하얀 가루를 만지지만 그 속에 담긴 억만 년의 진화와 현대공학의 설계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법을 넘어 밀가루라는 재료의 본질을 꿰뚫는 딥다이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베이킹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7단계의 여정입니다. 1단계, 밀알의 미시적 구조를 분석하는 해부학으로 기초를 다지고 2단계, 단백질 넘어 반죽의 물성을 지배하는 숨은 성분들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3단계, 글루텐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술의 정점, 제분공학의 설계도를 들여다본 뒤 4단계, 유럽의 전통, 미국의 효율, 그리고 한일 양국의 집요한 식감공학까지 국가별로 정립된 밀가루 철학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우리가 마주한 밀 재배의 현황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을 완성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7개의 설계도를 하나로 엮어 여러분의 믹싱볼을 완벽히 지배할 단 하나의 밀가루 바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밀알과 달걀의 놀라운 평행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밀알은 달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를 가진 식물성 달걀입니다. 인간은 수천 년간 이 잡초를 거대한 에너지 벙커로 재설계했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먹히지 않으려는 식물의 생체 병기가 살아 숨쉬고 있죠.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포대 속 가루 뒤에 숨겨진 이 설계도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가루가 아닌 데이터의 결정체를 보십시오. 구조 설계자의 시각으로 지금 바로 이 생체 벙커를 해킹합니다. 식물학적 관점에서 이 83%의 영역은 달걀의 흰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에너지 보급고입니다. 식물은 배아가 싹을 틔워 스스로 광합성을 하기 전까지 먹고 자랄 유일한 비상식약으로 설계했습니다. 에너지가 단 1g도 낭비되거나 외부로 흩어지지 않도록 식물은 끈적한 단백질 사슬로 전분 입자들을 아주 꽉 붙들어 맸습니다. 식물에게 단백질은 에너지를 봉인하는 결합제이고 전분은 그 안에 압축된 고밀도 연료입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자인 우리는 이 벙커의 문을 강제로 열어 식물의 생존 도구를 우리의 건축자재로 탈취합니다. 식물이 에너지를 묶어두려 했던 그 결합 방식을 역으로 이용해 빵의 골조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반죽을 치대며 글루텐을 만드는 행위는 식물이 만든 단백질 사슬을 억지로 늘려 반죽을 지탱하는 철근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철근 사이사이를 전분이라는 탄수화물 콘크리트로 촘촘하게 메어나갑니다. 이 83%의 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할 때 비로소 당신의 빵은 설계 단계부터 붕괴되지 않는 견고한 가설물이 됩니다. 식물이 수억 년간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고안한 이 치밀한 결합 구조는 이제 인간의 주방에서 가장 강력한 공학적 골격으로 재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잡초를 해킹해 문명을 세운 진짜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단백질 수치만 보는 건 아마추어의 시각입니다. 진정한 구조 설계자는 아미노산 철근이 전분 콘크리트와 얼마나 견고하게 얽혀 있는지 그 결합의 밀도를 읽어냅니다. 이 밀도를 읽어내는 순간 당신은 레시피라는 감옥을 탈출해 반죽의 구조적 임계점을 지휘하는 아키텍트가 될 것입니다. 식물학적 관점에서 이 15%의 영역은 달걀의 껍데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내부의 소중한 에너지 벙커를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철갑옷이죠. 박테리아의 공격을 차단하고 수분의 침투를 엄격히 통제하며 수억 년간 정교하게 단련된 이 외피는 식물에게 있어 생존의 최후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조 설계자들에게 이 갑옷은 인간의 설계를 유린하는 최악의 공격자입니다. 제빵사의 시각으로 이 외피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보호막이 아니라 당신의 반죽 내부에 침투한 나노 커터입니다. 외피의 주 성분인 셀룰로스는 나무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물을 만난다고 해서 절대 부드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유지하며 반죽의 숨통을 조여올 뿐입니다. 반죽이 오븐 속에서 팽창하며 볼륨을 만드는 찰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글루텐 사슬 사이사이에 이 거친 면도날들이 박혀 있습니다. 반죽이 당겨지는 순간 늘어날 줄 모르는 이 입자들은 팽팽하게 긴장된 글루텐막을 물리적으로 찢어버립니다. 통밀빵이 좀처럼 부풀지 못하고 묵직하게 가라앉는 이유? 그것은 수천 개의 미세한 면도날이 당신의 설계를 실시간으로 도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풍미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구조 설계자들은 전략적 블렌딩이라는 공학적 해법을 꺼냅니다. 강력한 글루텐 철근 매트릭스를 투입해 면도날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골조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죠. 100% 통밀이라는 무모한 설계 대신 당신이 직접 계산한 데이터의 균형을 통해 거친 풍미와 압도적인 볼륨이 공존하는 완벽한 건축물을 완성하십시오. 글루텐이라는 철근 구조 사이에 이 면도날을 방치하는 건 베이킹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이 15%의 위협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설계를 완성하느냐 아니면 참혹한 붕괴를 지켜보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단 2%의 영역에 생명의 모든 정수를 밀어넣은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배아입니다. 달걀로 치면 병아리가 되는 노른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존재죠. 식물은 이 작은 공간에 왜 그토록 많은 지방과 효소를 몰아넣었을까요? 바로 싹을 틔우기 위한 폭발적인 초고농축 연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식물의 내일을 보장하는 가장 고귀한 에너지 저장소이자 유전 정보의 핵입니다. 하지만 이 고밀도 연료는 제빵사의 설계도에선 독이 든 성배입니다. 배아는 약 10% 이상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외피라는 갑옷 덕분에 안전하지만 제분 공정에서 보호막이 파괴되어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를 지방의 산패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와 쓴맛은 밀가루 전체의 향미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보관 수명을 수주 이내로 단축시켜버립니다. 더 치명적인 위협은 배아 속에 잠들어 있는 활성 효소들입니다. 식물에게 이 효소들은 배유라는 비상식량 창고를 열기 위한 열쇠이지만 제빵사에겐 글루텐을 도력하는 분자 가위입니다. 특히 배아 속의 환원성 물질은 당신이 세우려는 단백질 철근 구조의 결합을 실시간으로 끊어버립니다. 갓 갈아낸 신선한 배아를 숙성 없이 대량 투입할 경우 반죽은 뼈대를 세우기도 전에 힘없이 무너지고 내장이 녹는 듯한 구조적 붕괴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분회사가 거대한 설비를 동원해 이 작은 2%의 배아를 현미경 단위로 도려내는 이유입니다. 상업적 제분공학에서 배아의 제거는 선택이 아닌 안보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산패를 막아 유통기한을 확보하고 활성효소의 폭주를 차단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힘을 발휘하는 규격화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흰 밀가루는 풍미를 대가로 구조적 안정성을 얻어낸 제분 아키텍트들의 냉혹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배아는 당신의 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인 동시에 반죽의 골조를 녹여버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제분회사가 이 위험한 영혼을 도려내어 안정성을 선택할 때 우리 같은 구조 설계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울 공학적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거대 제분회사가 배아를 도려내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소규모 베이커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갓 재분한 상태라는 물리적 시간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배아가 산소와 만나 산패의 독을 내뿜기 전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반죽에 밀어넣는 것, 이것은 오직 소규모 설계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배아 속 활성 효소가 글루텐을 파괴할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궁합적으로 그들을 먼저 잠재우십시오. 배아를 살짝 토스팅하는 것만으로도 열에 약한 효소들을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풍미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글루텐 철근 구조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향미는 챙기되 리스크는 제거하는 정밀한 설계입니다. 배합을 100% 투입하는 만용은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 배합의 5에서 10%라는 황금 영역에 집중합니다. 이 작은 숫자로도 빵의 향미 데이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배유의 탄탄한 골조 위에 배아의 고소한 향기를 덧입히는 이 정교한 블렌딩이 규격화된 마트 밀가루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시그니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제분회사가 안정성을 위해 배아를 버릴 때 우리는 개성을 위해 배아를 길들입니다. 이 2%의 작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순간 당신의 주방은 평범한 빵집이 아닌 세상에 없던 풍미를 창조하는 지식 설계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흰 가루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83%의 철근 콘크리트 배유, 15%의 면도날 외피, 그리고 2%의 시한폭탄이 배아에 정교하게 맞물린 수억 년 된 생체 시스템입니다. 이 설계도를 읽어낼 수 있게 된 순간 당신은 이미 레시피의 노예에서 벗어나 재료를 지배하는 구조 설계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아는 것과 그 견고한 벙커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 생체 병기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현대 재벌의 경이로운 현장으로 떠납니다. 수천 톤의 강철 기계가 0.1%의 수치를 사수하며 벌이는 이 거대한 공학적 스릴러를 목격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설계도는 비로소 완벽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랄의 미시적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이 정교한 틀 안에 단백질보다 더 무섭게 반죽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밀가루 속 숨은 지배자들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밀가루는 단순히 밀을 빻아 만든 하얀 가루가 아닙니다. 분자 단위에서 보면 물과 열이라는 에너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정교한 화학 반응기에 가깝죠. 이 시스템은 거대한 뼈대인 75%의 전분과 딱딱한 입자를 부드럽게 깨우는 14%의 수분과 쫄깃한 그물망을 설계하는 15%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 2% 미만으로 결과물을 완전히 뒤바꾸는 미량 성분들이 더해져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하죠. 제빵 재료학, 밀가루의 구성 성분. 오늘 우리는 이 하얀 가루 속에 숨겨진 완벽한 설계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밀가루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인공, 바로 탄수화물인 전분입니다.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전분은 빵의 전체적인 부피와 식감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골격 역할을 수행하죠. 하지만 이 골격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학적인 성분을 들여다볼까요? 전분은 포도당이 어떻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분자로 나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찰기가 적고 적당한 식감을 주는 일반 맵쌀에 많이 든 것이 선형 구조의 아밀로우스라면, 찹쌀처럼 끈적이고 쫄깃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가지 모양의 아밀로펙틴입니다. 밀가루 전분은 보통 이 두 성분이 약 1대3의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 황금 비율 덕분에 빵은 너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떡처럼 너무 질척이지도 않는 절묘한 탄력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비율은 빵의 수명과도 직결됩니다. 직선 모양의 아밀로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다시 단단하게 뭉치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빵이 굳었다고 말하는 노화 현상의 주범이 됩니다. 이제 이 분자들이 담긴 물리적 그릇, 즉 전분 과립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밀가루 전분은 크기에 따라 A과립과 B과립으로 나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과립이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A과립은 밀이 자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큰 형님들입니다. 납작한 렌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체 전분 무게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핵심 기둥이죠. 반면 아주 작은 구슬 모양의 B과립은 한참 뒤에 태어나는 막내들입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숫자로 따지면 전체 전분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의 구성입니다. A과립과 B과립 모두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비율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형님인 A과립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약 25에서 28%로 조금 더 높아 빵의 튼튼한 구조를 잡는 데 유리하고, 막내 B과립은 아밀로우스가 약 22에서 25%로 미세하게 낮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큰 기둥과 작은 알갱이들이 조화롭게 섞여야만 비로소 반죽의 밀도가 완벽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물과의 상호작용 이야기를 해보죠. 멀쩡하고 매끄러운 일반 전분은 의외로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게의 딱 0.4배 정도만 물에 빨아들일 뿐이죠. 하지만 재분 과정에서 기계적인 압력을 받아 커다란 A과립이 깨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손상전분의 탄생입니다. 손상전분은 마치 입구가 열린 스폰지나 파괴된 댐과 같습니다. 이들은 일반 전분보다 훨씬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해 자기 무게의 2배에서 최대 4배가 넘는 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일반 전분과 비교하면 무려 5배에서 10배나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기죠. 단순히 물만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손상전분은 표면이 거칠게 깎여나가 있어 효소들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효소는 이 깨진 틈을 공략해 전분을 당으로 빠르게 분해하고, 이는 곧 효모의 에너지가 되어 발효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기도 하죠. 이 상처 입은 전분이 밀가루 속에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 반죽의 점도와 효모의 활동량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결국 전분은 단순한 하얀 가루가 아니라 자신의 성분과 크기, 그리고 그 파괴된 정도에 따라 빵의 생명력을 컨트롤하는 정교한 생화학적 반응기인 셈입니다. 이제 전분이라는 거대한 골격을 깨워줄 성분, 바로 수분입니다. 밀가루 봉투를 뜯어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보드랍고 마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기엔 지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밀가루 무게의 약 12에서 14%는 이미 물입니다. 1kg 밀가루 한 포대에 약 140ml, 작은 우유 한 팩 정도의 물이 이미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물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수분의 대부분이 전분이나 단백질 분자에 강력하게 결합한 결합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자자면 건물 벽 속에 원래부터 포함된 건축자재로서의 습기와 같습니다. 영하의 주위에도 얼지 않고 미생물조차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단백질 구조 안에 꽉 박혀 있죠.
이 결합수들은 밀가루가 가루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단백질 구조가 바스러지지 않게 안에서 버텨주는 아주 얌전한 수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주인공은 자유수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이들은 결합력 없이 입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배달원과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국과 일본처럼 계절별 습도 차이가 극명한 곳에서 밀가루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습한 여름철에는 공기 중의 물 분자가 밀가루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자유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건조한 겨울철에는 밀가루가 품고 있던 자유수를 공기 중으로 뺏기게 되죠. 겨울철 밀가루는 수분을 잃고 아주 단단한 유리상으로 변합니다. 바짝 마른 장작처럼 물을 줘도 속까지 스며드는데 한참이 걸리죠. 반대로 여름철 밀가루는 수분이 가득해 이미 유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로 물을 넣어도 여름엔 반죽이 질척이고 겨울엔 퍽퍽하게 느껴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 수분의 이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밀가루 수분의 황금 수치 14%라는 마지노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모든 제분 회사는 수분을 14% 이하로 맞추려 할까요? 만약 수분이 이 선을 넘어가면 잠자고 있던 효소들이 제멋대로 깨어나 밀가루의 전분과 단백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반대로 수분이 너무 적으면 밀가루는 예민해집니다. 물을 만나는 순간 골고루 섞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뭉쳐버리는 사고가 나기도 하죠. 여기서 연력학적 가소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수분은 밀가루를 딱딱한 유리 상태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고무 상태로 바꿔주는 화학적 스위치입니다. 물 분자가 촘촘한 단백질 사슬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공간을 넓혀주면 비로소 분자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유리전이 온도를 낮춘다고 표현하죠. 비유자자면 꽝꽝 얼어붙은 녹슨 경첩에 미리 기름칠을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14% 정도 채워져 경첩이 부드럽게 풀려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붓는 물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단백질 그물을 짤 수 있습니다. 14%의 수분은 밀가루가 가루에서 반죽으로 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연함인 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밀가루 안에 박혀있는 이 14%의 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붓는 진짜 물이 단백질과 전분을 만나 글루텐이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미리 길을 닦아놓는 숨은 설계자입니다. 이제 밀가루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성분, 단백질을 해부해볼 차례입니다. 보통 8%에서 15%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적은 양의 단백질이 어떻게 빵의 거대한 볼륨을 만들어낼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라고 부르는 밀가루를 식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밀은 우리에게 쫄깃한 식감을 주기 위해 단백질을 만든 게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울 때 광합성을 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키워낼 비상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식물학적으로 이들은 저장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어린 식물의 줄기와 잎이 될 아미노산을 농축해서 보관해둔 일종의 생존 배낭인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루텐이라는 그물망은 밀가루 봉투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봉투 안에는 글루텐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재료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이들은 각자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분자들입니다. 먼저 글리아딘은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게 만드는 신전성을 담당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부드럽고 끈적한 엿가락 같은 성질이죠. 반면 글루테닌은 늘어난 반죽을 다시 원래대로 당겨주는 탄성을 담당합니다. 팽팽하게 튀어오르는 고무줄 같은 성격입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이 상반된 두 성질은 아주 정묘한 생존 전략입니다. 외부 압력에 유연하게 늘어나면서도 다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내부 에너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둘이 물을 만나 에너지를 받으면 비로소 서로의 손을 단단하게 맞잡으며 이황화 결합이라는 강력한 매듭을 짓습니다. 식물이 채워둔 이 분자 자물쇠가 풀리며 거대한 글루텐 그물망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글루텐은 글리아딘의 늘어나는 힘과 글루테닌의 버티는 힘이 절묘하게 조합된 신장성을 갖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잘 늘어나면서도 가스를 가둘 수 있는 튼튼한 힘을 동시에 가진 점탄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아주 질기고 튼튼한 풍선껌과 같습니다. 풍선껌이 얇게 늘어나면서도 터지지 않고 공기를 가두는 것처럼 단백질이 만들어낸 이 신장성 덕분에 빵은 효모가 뿜어내는 가스를 터뜨리지 않고 품어 거대한 볼륨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밀가루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는 기준도 바로 이 저장 단백질이 함량입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더 촘촘하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 강력한 신장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식빵에 적합하고, 단백질이 적을수록 그물이 성성해져 케이크처럼 바스라지는 식감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결국 단백질은 빵의 근육이자 설계도입니다.
씨앗이 생존을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단백질의 상반된 두성질을 우리는 물과 에너지를 이용해 가스를 가두는 기적 같은 힘으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구성 성분 중 가장 생소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변수, 바로 펜토산입니다. 아마 제빵 공부를 꽤 하신 분들도 이 성분은 유령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름 끝에 산이 붙어 있어 식초 같은 산성물질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이름은 숫자 5를 뜻하는 펜토와 당분을 뜻하는 산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즉, 5개의 탄소고리로 이루어진 당들이 사슬처럼 엮인 섬유질의 일종이죠. 식물학적으로 펜토산은 씨앗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단단한 방패이자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수분을 끝까지 붙잡아두는 비상용 워터탱크입니다. 싹을 틔울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해 오탄당 특유의 구조를 이용해 물 분자를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겨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씨앗의 생존 본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수분 지도를 그려냅니다. 단단한 경질밀로 만드는 강력부는 씨앗 자체가 생존을 위해 더 튼튼한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펜토산 함량이 약 2.2에서 2.5%로 높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연질밀로 만드는 박력부는 약 1.5에서 2.0% 정도로 펜토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죠. 겨우 0.5%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펜토산의 위력은 숫자 그 이상입니다. 펜토산은 자기 무게의 10배에서 최대 15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흡수력을 가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반죽 속에 숨겨진 천연 고흡수성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펜토산은 밀알의 중심부보다 껍질 쪽에 훨씬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통밀가루를 사용할 때 물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 껍질에 붙은 엄청난 양의 펜토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펜토산은 반죽 내 전체 수분의 약 4분의 1을 혼자서 차지하고 관리합니다. 이들은 반죽 안에서 글루텐과 수분 쟁탈전을 벌이는 수분 통제관입니다. 펜토산이 물을 너무 세게 붙잡고 있으면 글루텐 형성이 더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붙잡은 수분은 오븐 속에서도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빵이 구워진 후에도 며칠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펜토산이 물 분자를 꽉 안고 놓아주지 않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펜토산은 씨앗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수분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펜토산이라는 이 숨은 지배자를 이해하는 순간 왜 밀가루마다 물 접는 법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빵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질과 효소는 밀가루 설계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비중은 1에서 2% 내외로 아주 적지만 이들은 씨앗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가장 강력한 생체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질, 즉 기름 성분입니다. 식물학적으로 지질은 씨앗이 가장 아껴두는 고농축 비상연료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는 공기와 만나는 순간 무섭게 변질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산패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뚜껑을 열어둔 채 오래 방치한 기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분소에서는 지방이 밀집된 배아를 철저히 분리해냅니다. 배아가 섞인 통밀가루가 금방 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질의 산패 때문이죠. 하지만 배유 속에 남겨진 극미량의 지질은 제빵에서 훌륭한 에어백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액상 라멜라 안정화라 불리는 이 현상은 미세한 기름막이 기포를 감싸 오븐 속에서 빵이 터지지 않고 풍성하게 부풀도록 돕습니다. 즉, 지질은 신선도를 위협하는 적이면서 동시에 볼륨을 만드는 동지인 셈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스위치인 효소입니다. 효소는 딱딱한 전분과 단백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가위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의 소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입속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를 떠올려 보세요.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건 이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이죠. 반죽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밀라아제라는 전담 요리사가 전분을 당으로 바꿔 이스트에 도시락을 싸줍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빵의 색이 먹음직스럽게 나고 구수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설계자인 프로테아제는 우리 위 속에서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와 같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해 흡수하기 좋게 만들 듯 반죽 속의 이 현장 감독관은 촘촘한 글루텐 단백질을 적절히 끊어줍니다. 덕분에 반죽은 팽팽하기만 한 상태에서 벗어나 부드럽게 드러나는 신전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유연한 반죽의 질감은 사실 밀가루가 스스로를 소화시키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질과 효소는 씨앗이 생존을 위해 갈아놓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이 칼날은 생명을 깨우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빵의 구조를 사정없이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질이 공기와 만나 상하는 산패 현상이나 효소가 과하게 날뛰어 반죽을 진흙처럼 녹여버리는 점착성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베이커에게 밀가루 보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효소와의 심리전입니다. 효소는 물을 만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수분 14%의 마지노선을 지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날카로운 효소들을 반죽 직전까지 계속 잠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밀가루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효소 활동을 유도하는 것, 그것은 씨앗이 가진 야생의 생명력을 베이커가 정교하게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가루 속에 숨겨진 생화학적 에너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반죽의 운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밀가루를 구성하는 수많은 성분 사이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회분입니다. 회분은 밀가루를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태웠을 때 전분과 단백질 같은 유기 성분은 모두 연소되어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무기질 결정체를 말합니다. 질량 비중으로는 약 0.4%에서 0.6% 내외. 이 극미량의 가루 안에는 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핵심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밀알의 겉껍질인 외피와 배아 근처에 몰려 있죠. 그래서 회분 함량은 재분소가 얼마나 정교하게 내배유만을 추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제도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돌가루들이 왜 반죽에 필요할까요? 회분의 진정한 가치는 이스트가 당을 분해하며 발효를 시작하면 반죽 내부는 산성물질로 채워지며 pH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회분 속 미네랄들은 화학적 방어선이 되어 pH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스트가 가장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실 환경을 끝까지 사수하는 조율사인 셈입니다. 0.1% 미만의 효소가 발효라는 연극의 주인공이라면 0.5%의 회분은 그 연극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대를 평평하게 다지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입니다. 거대한 전분의 골격부터 미세한 미네랄의 조율까지 밀가루라는 완벽한 시스템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빵의 본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밀가루라는 작은 우주 속에 숨겨진 정교한 설계도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단순히 하얀 가루인 줄 알았던 밀가루는 사실 씨앗이 다음 세대를 기약하며 준비한 거대한 생명 시스템이었습니다. 75%의 압도적인 전분은 어린 식물을 위한 에너지 탱크였고 14%의 수분은 생명 활동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게 돕는 유연한 스위치였습니다. 또한 빵의 근육이 되는 단백질은 소중한 영양분을 묶어두려는 분자 자물쇠였으며 생소했던 펜토산은 가뭄을 견디기 위한 섬유질 방패였습니다. 여기에 기포를 보호하는 지질과 잠자는 생명을 깨우는 효소까지. 우리가 반죽을 하고 빵을 굽는 모든 과정은 사실 씨앗이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이 생존 전략을 베이커의 의도에 맞게 재해석하고 변환하는 고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밀가루 봉투를 열 때 예전과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물을 얼마나 넣을까라는 고민 대신 지금 내 밀가루 속에 펜토산과 효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상상하게 될 테니까요. 성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완벽히 읽어낸 당신은 이제 레시피의 노예가 아닌 반죽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분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똑같은 밀알인데 재분소마다 가루의 성격이 천차만별일까요? 글루텐의 운명은 믹싱볼이 아닌 재분기 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기술의 정점, 재분공학의 철학을 추적합니다. 재분은 단순히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철의 힘을 이용해 밀알이란 견고한 생체 벙커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에너지를 꺼내오는 정밀한 해킹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83%의 탄탄한 골조인 배유를 15%의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껍질로부터 상처 없이 분리해내는 것이죠. 또한 2%의 화학적 시한폭탄인 배아가 전체 데이터를 오염시키기 전 정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재분이 수억 년 된 식물의 설계도를 읽어내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공학적 해체의 1단계는 설계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정선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돌을 골라내는 청소가 아닙니다. 다음 공정에서 수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모든 물리적 변수를 미리 표준화하는 치밀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걸러놔야 할 적은 껍질이 미리 깨져버린 파쇄립입니다.
생명보호막이 무너진 미랄은 조질 단계에서 수분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여 시스템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불량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설계자의 제어 범위를 벗어나 공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노이즈일 뿐입니다. 광학 선별기와 비중 조절기가 0.1g의 오차도 없이 이들을 색출해낼 때 비로소 설계의 순수성은 증명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건강하고 표준적인 물성을 가진 순수 미랄만이 설계자의 해킹 공정 안으로 진입할 자격을 얻습니다. 2단계는 미랄의 물리적 성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조질입니다. 물을 이용해 식물이 가진 방어막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는 물성 재설계의 시간이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물을 먹으면 껍질은 날카롭게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질기게 늘어나는 가죽처럼 변해야 합니다. 반면 내부의 속살은 수분이 적절히 침투하되 바삭한 비스킷처럼 잘 부서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만약 수분이 속살 깊숙이 너무 많이 침투해 물렁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는 껍질에서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껌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것은 공정 전체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 셧다운입니다. 설계자는 이 끈적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0.1%의 수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균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유일한 상태는 껍질은 질기고 알맹이는 비스켓처럼 부서지는 완벽한 이중성뿐입니다. 이 물성의 반전을 장악하는 순간 견고했던 벙커는 비로소 해부의 문을 열어줍니다. 3단계는 물리적 강탈의 정점인 파쇄입니다. 여기서 제분기는 무식하게 누르는 압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회전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는 강철 롤러의 비대칭 속도를 이용하죠. 이 속도의 차이는 미랄을 단순히 으깨는 게 아니라 표면을 날카롭게 긁어버리는 강력한 전단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찰나의 순간 조질 공정을 통해 가죽처럼 질겨진 껍질은 부드럽게 펼쳐지며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쪽 비스킷처럼 잘 부서지게 설계된 순수한 속살만이 정교하게 긁혀나오죠. 우리는 지금 껍질이라는 갑옷 속에서 배유라는 보석을 덩어리째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훗날 당신이 빵을 구울 때 기공을 일정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설계 데이터가 됩니다. 한쪽 롤러가 미랄을 꽉 붙잡고 있을 때 다른 쪽 롤러가 그 속살을 긁어내는 이 비대칭의 사투가 밀가루의 순수함이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단계는 중력과 공기 역학이 공모하여 입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화입니다. 파쇄를 거친 직후의 상태는 순수한 알맹이와 날카로운 껍질 조각이 뒤섞인 통제불능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설계자는 중력을 거스르는 공중부양 공정을 가동하여 이 혼돈 속에 완벽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흔들리는 채 위로 정밀하게 계산된 바람을 쏘아 올립니다. 이제 입자들은 자신의 무게와 공기 저항에 따라 공중에서 스스로 층을 나누며 다시 배열됩니다. 묵직하고 순수한 배유 덩어리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껍질 조각들은 공기의 힘에 밀려 위층으로 격리되죠. 이것은 입자 하나하나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정교한 필터링입니다. 정화는 단순히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역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빌려 입자의 질량 속에 숨겨진 순수함의 등급을 매기는 엄격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제 제분의 마침표이자 밀가루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분쇄 공정입니다. 일반적인 분쇄가 단순히 입자를 곱게 만드는 데 그친다면 우리 구조 설계자의 분쇄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분이라는 에너지 결정체의 내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분쇄기 내부에서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평평한 롤러가 돌아갑니다. 두 강철 롤러가 머리카락 한 올보다 좁은 틈을 유지하며 회전할 때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입자는 전분의 결정 구조에 의도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미세한 틈은 물과 효소가 즉각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공학적 고속도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상 전분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손상 전분은 자기 무게의 4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탐욕스러운 스펀지가 되어 반죽의 탄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선을 단 1%라도 넘는 순간 반죽은 뼈대를 세우기도 전에 진흙이 되어 무너집니다. 이 미세한 숫자의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밀가루에 제빵의 자격을 부여하는 정밀공학의 정점입니다. 수천 톤의 강철 롤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방금 쏟아져 나온 밀가루는 아직 빵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린 플라워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 굳지 않은 젖은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밀 안 내부에 숨어있던 글루텐 방해꾼들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어서 지금 반죽을 하면 뼈대가 서지 않고 축 처지게 되죠. 이 설계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재료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과 산소입니다. 숙성 기간 동안 산소는 밀가루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던 성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사슬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강력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고 비로소 촘촘한 강철 매트릭스로 고정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분공학은 파괴에서 시작해 기다림에서 끝납니다. 숙성이 주는 견고한 신뢰를 장악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재료의 본질을 지배하는 아키텍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정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쥔 하얀 밀가루는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0.1%의 수분과 1%의 전분 손상도 허용하지 않는 결백증적 정밀공학이 빚어낸 완성된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수억 년간 자신을 지키려 했던 식물의 설계도를 읽어내고 그 방어 기제를 역으로 이용해 우리의 건축 자재로 탈바꿈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재분을 통해 달성한 지적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킹한 이 공정들은 당신의 주방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재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시선이 깊어질수록 결과물의 해상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재분공학이 하드웨어라면 그 설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철학입니다. 왜 프랑스 베이커들은 단백질 수치가 아닌 태우고 남은 재, 즉 회분에 집착할까요? 유럽 밀가루의 기준과 전통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밀가루를 단순히 강력, 중력, 박력으로만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밀가루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될 3부작 시리즈를 통해 프랑스의 회분, T등급, 독일의 효소와 사워도우, 이탈리아의 W지수, 미국의 내성, 일본의 유단해, 그리고 한국의 쫄깃한 탄성까지 세계 6대 강국이 숨겨온 밀가루의 데이터와 그 이면의 철학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즉, 재료를 단순히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당신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여정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빵의 본거장이자 예술과 생존, 그리고 공학이 만난 유럽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유럽 밀가루에 적힌 낯선 숫자들을 완벽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밀가루 봉지에 적힌 알파벳 T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붙는 숫자는 밀가루 100g을 900도의 아주 뜨거운 열로 태웠을 때 남는 재의 양, 즉 미네랄 함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굳이 밀가루를 태워보는 이유는 미랄의 구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주로 미랄의 껍질 부분에 몰려있고 속살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T45처럼 숫자가 낮다면 껍질을 완전히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골라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T150처럼 숫자가 높다면 껍질을 거의 그대로 갈아놓은 통밀가루라는 의미가 되죠. 프랑스 상류층에게 숫자가 낮은 하얀 밀가루는 오랜 시간 부와 세련미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정제된 T45는 잔맛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순백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버터나 달걀의 고유한 풍미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크루아상이나 브리오슈 같은 섬세한 디저트의 우아함을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프랑스 빵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공장에서 빵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제빵사들이 효율을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과 냉동 반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자존심인 바게트는 속살만 희고 풍미는 밋밋한 상태, 즉 영혼 없는 공산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항하며 1993년 제정된 것이 바로 프랑스 빵 법령, 데크레트 빵입니다. 이 법은 전통 바게트라는 이름을 쓰려면 오직 밀가루, 물, 소금, 효모라는 4가지 천연 재료만 써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랑주리라는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빵사가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기술의 편의보다 장인의 정체성을 법으로 수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혁명의 시기에 다시 주인공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T65 밀가루입니다. T65는 밀껍질 성분을 미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발효 과정에서 효소를 자극하고 구수한 누룽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프랑스 밀은 미국의 경질밀과 달리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연질밀입니다. 단백질의 힘으로 반죽을 억지로 부풀리기보다 밀알 자체가 가진 유연성과 풍미에 집중합니다. 전통 바게트의 속살이 눈부신 하얀색이 아닌 옅은 크림색을 띠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의 강한 회전력으로 공기를 강제로 주입해 반죽을 산화시키는 대신 프랑스 제빵사들은 오토리즈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오토리즈란 즉 본격적인 반죽 전 밀가루와 물이 스스로 만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제빵사의 절제입니다. 기계의 개입을 최소화한 이 기다림 끝에 밀가루는 산화되지 않고 본연의 황금빛 미네랄과 다채로운 풍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인들에게 진짜 빵의 가치는 기계적인 정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 본연의 향을 살려내는 제빵사의 고집, 그리고 테루아, 즉 토양과 기후 등 식재료가 자란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풍미를 지켜내는 철학에 있습니다. 독일의 밀가루 철학은 화려한 이야기 아닌 생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독일은 알프스 북쪽의 춥고 습한 기후, 그리고 산성이 강한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드러운 밀이 잘 자라지 못했죠. 대신 독일인들은 거친 땅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는 호밀을 주식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호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밀과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밀에는 반죽을 부풀리는 글루텐이 있지만 호밀에는 펜토산이라는 성분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펜토산이란 즉 자기 무게의 8배나 되는 물을 꽉 머금어 끈적끈적한 젤을 만드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글루텐이 부족한 호밀빵에서는 이 끈끈한 젤이 빵의 뼈대가 되어 묵직한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독일 제빵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밀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너무나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아밀라아제란 즉 밀가루의 전분을 분해해서 녹여버리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너무 날뛰면 빵을 구워도 속이 익지 않은 떡처럼 뭉쳐버리게 됩니다. 독일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워도우 즉 신맛이 나는 발효 반죽을 과학적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사워도우 속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강한 산성은 전분을 녹이는 효소의 활동을 잠재우고 동시에 호밀이 품은 풍부한 미네랄을 인간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분해해줍니다. 즉 사워도우는 척박한 호밀을 인간의 생명수로 탈바꿈시키는 발효의 연금술인 셈입니다. 독일의 밀가루 등급인 타입 번호는 이런 발효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껍질 속 미네랄과 효소가 많다는 뜻이며 미생물의 활동이 그만큼 강력해집니다. 제빵사는 이 숫자를 보고 사워도우의 양과 발효 시간을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독일인들에게 밀가루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을 가장 영양가 높은 양식으로 바꿔낸 지혜, 즉 생존을 위한 정밀한 발효 설계도인 셈입니다. 나아가 독일인들은 폴콘, 즉 곡물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려는 통곡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빵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섭취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독일의 철학이 척박함을 이겨낸 생존의 사투였다면 다음 이야기의 이탈리아는 밀가루의 힘을 숫자로 지배하는 정밀공학의 세계입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기술적인 밀가루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밀가루는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니라 반죽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질감을 낼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제어하는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이탈리아 밀가루 봉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T4라는 등급입니다. 가장 곱게 갈아낸 T4 공공 밀가루는 마치 화장품 가루처럼 부드럽고 새하얀 색을 띠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 밀가루는 무조건 단백질이 적은 박력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공은 밀가루의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즉 잔미를 제거하고 배유의 순수함을 극대화한 정제도를 말할 뿐 단백질 함량과는 무관합니다. 이탈리아 제분 기술의 진짜 정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즉 W 지수에 있습니다. W 지수는 반죽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 풍선처럼 부풀리다가 터질 때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반죽이 가스를 가두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셰프들은 단순히 강력분을 찾는 게 아니라 W300에 신장성 0.6짜리 주세요 라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식재료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 숙련된 감을 넘어 즉 재료의 한계치를 데이터로 완벽히 장악하려는 공학적 접근임을 보여줍니다. 정통 나폴리 피자는 485도의 뜨거운 화덕에서 단 90초 만에 구워져야 합니다. 이때 반죽은 부드럽게 늘어날 만큼 유연해야 하면서도 가스를 꽉 가두어 테두리를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부풀릴 만큼 튼튼한 벽을 가져야 합니다. 즉 찰나의 열기 속에서 형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탄성, P분의 L의 정밀 설계가 필요한 셈입니다. 반면 파네토네 같은 무거운 반죽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니토바입니다. 마니토바란 즉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고 거대한 볼륨을 지탱해내는 초강력분을 말합니다. 무거운 반죽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 즉 맛의 건축물을 지탱하는 튼튼한 철근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결국 이탈리아의 밀가루 철학은 요리사가 원하는 식감을 과학적인 수치로 보장하려는 장인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이들에게 밀가루 포장지의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빵의 형태와 질감을 1mm 단위로 세밀하게 쌓아 올리는 행위, 즉 미각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맛을 위한 건축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빵의 본고장 유럽을 관통하는 세 가지 거대한 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지의 풍미를 소화하는 프랑스의 회분, 척박함을 영양으로 바꿔낸 독일의 효소과학, 그리고 1mm의 식감을 설계하는 이탈리아의 정밀공학까지. 즉 유럽인들에게 밀가루는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을 담아내는 가장 정교한 언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업대에 놓인 밀가루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봉투에 적힌 낯선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호가 아닐 것입니다. 재료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반죽은 기술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납니다.
척박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 탄생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식량 엔진, 미국의 밀가루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 제빵사들이 결국 미국의 내성에 주목하는지 그 압도적인 효율의 세계를 기대해 주십시오. 유럽이 전통의 기준을 세웠다면 미국은 효율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 세계 주방에 똑같은 밀가루가 뿌려지게 된 백색 지배의 거대한 설계도와 그 이면의 정치적 실체를 공개합니다. 유럽의 낭만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연의 변덕을 데이터로 제어하는 백색 엔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지는 그 가루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지독한 완벽주의가 설계한 초정밀 공산품입니다. 자연은 변수지만 미국은 그것을 상수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강철 같은 단백질 사슬, 그리고 우리의 식탁을 통째로 재편한 거대한 정치적 설계도. 지금부터 전 세계 주방을 점령한 미국산 강력분의 차가운 실체를 공개합니다. 유럽의 밀가루가 대지의 개성을 품은 예술가의 캔버스라면 미국의 밀가루는 거대한 제국을 가동하기 위해 설계된 고성능 엔진입니다. 미국 제분산업의 뷰파인더는 오직 한 곳, 최종 용도와 기능성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운 지표 뒤에는 미국의 광활한 영토가 강요한 숙명이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마을 제분소에서 갓 빻은 밀가루로 빵을 굽는 로컬 문화를 지킬 때 미국은 중부 대평원에서 수확한 밀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의 공장까지 균일하게 배달해야 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곧 생존이었던 그들에게 지역적 풍미나 개성은 사치였습니다. 어느 지역의 밀이든 똑같은 성능을 내야만 하는 물류의 효율이 표준화라는 철학을 만든 것입니다. 사회적 배경 또한 이 엔진에 가속을 붙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의 빵바구니 역할을 했던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멈출 수 없는 생산 관성에 빠졌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잉여 밀은 국가적 골칫덩어리가 되었고 이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가장 멀리 가도 변함없는 품질이라는 상업적 규격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쁜 도시 노동자들의 빠르고 일관된 입맛이 더해지며 미국 밀가루는 예술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프랑스가 밀가루를 태워남은 애쉬의 순도에 집착할 때 오직 단백질 수치라는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단백질 수치는 대규모 공장 라인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활한 대륙의 밀을 6가지 기능적 모듈로 철저하게 규격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재료를 나누는 이름이 아닙니다. 베이커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성능을 선택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른바 산업용 부품 카탈로그를 발행한 셈이죠. 먼저 전장을 지탱하는 2개의 엔진을 보십시오. 척박한 북부의 추위를 견디며 응축된 하드 레드 스프링은 모든 밀 중 가장 강력한 단백질 사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이킹의 관점에서 이것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고성능 엔진이자 거친 기계식 믹싱의 폭력과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공정에서 구조적 붕괴를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 곁을 지키는 하드 레드 윈터는 전 세계 제빵 시장의 기준점을 형성하는 표준 화폐입니다. 적절한 탄성과 점성의 균형을 갖춘 이 모듈은 어느 공장, 어느 라인에 투입되어도 동일한 볼륨과 질감을 보장하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물류의 효율을 위해 탄생한 가장 미국적인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레드 윈터와 소프트 화이트는 단백질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부드러움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글루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씹는 순간 기분 좋게 부서지는 크래커와 케이크의 단면을 창조하는 이들은 대중의 섬세한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의 물리적 강도를 포기한 철저히 계산된 기능성 파츠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기술적 진보를 더해 하이브리드 모듈을 탄생시켰습니다. 하드 화이트는 강력한 힘은 유지하되 붉은 밀 특유의 쓴맛을 공학적으로 제거하여 통밀의 영양과 하얀 밀가루의 미학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의 모순된 욕망을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밀 중 가장 단단한 입자 구조를 가진 듀럼은 오직 파스타라는 특수 건축물을 위한 고강도 철근으로 존재합니다. 끓는 물의 열기 속에서도 알단테라는 심지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설계된 밀가루 세계의 구조적 강철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설계의 끝은 하나를 향합니다. 자연물인 밀을 철저히 설계되고 조립된 공업 부품으로 탈바꿈시킨 정밀공학의 승리, 그것이 바로 미국식 분류체계의 실체입니다. 이들에게 밀가루는 더 이상 농산물이 아닙니다. 쫄깃함의 극한을 달리는 초강력분부터 부드러운 전분의 기능을 위해 글루텐을 인위적으로 파괴한 박력분까지 철저히 기능에 따라 조립된 초정밀 공산품입니다. 미국 밀가루의 단백질 지상주의는 거대한 영토를 먹여 살리고 전 세계 식탁을 지배하기 위해 예술성을 희생시키고 얻어낸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미국의 기능주의 철학은 단순히 서류 위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죽이라는 물리적 실체 속에 내성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방어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베이커의 관점에서 이 내성은 곧 용서를 의미합니다. 기계의 폭력적인 힘과 작업자의 작은 실수를 넉넉히 품어주는 반죽의 관용성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그들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단백질 속의 이황화 결합이라는 강철 사슬을 촘촘히 엮었습니다. 수천 개의 반죽을 찢어발길 듯 몰아치는 고속 믹서의 스트레스 앞에서도 이 강철 사슬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스스로를 복원하며 반죽의 뼈대를 지켜냅니다. 믹싱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결과물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믹싱 내성의 실체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연의 알곡을 파괴하여 손상 전분이라는 영리한 스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전분 입자를 깨트려 수분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게 함으로써 반죽이 발효가스를 더 단단하게 가두고 오븐 안에서 폭발적인 볼륨을 내도록 만든 것이죠. 발효 시간이 조금 지체되거나 온도가 변해도 반죽이 주저앉지 않는 발효 내성은 제빵사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공학적 배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연적인 힘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산화제를 투입해 단백질 사슬을 인위적으로 더 팽팽하게 조이며 전 세계 어디서나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빵이 나오도록 화학적 마법까지 부렸습니다. 본질은 명확합니다. 미국 밀가루의 내성은 대량 생산이라는 전장에서 베이커의 실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설계된 생화학적 방어막이자 지독한 완벽주의가 빚어낸 기술적 결론입니다. 자연의 변동을 상수로 바꿔버린 이 지독한 설계도가 어떻게 전 세계 식탁을 통째로 점령했는지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농사는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단백질 생산 공정입니다. 그들은 밀가루의 품질, 특히 단백질 함량의 일관성을 위해 재분소에 들어가기 전 광활한 대평원의 밭에서부터 정밀한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 핵심에는 센터 피벗 관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대신 거대한 기계팔이 스스로 원을 그리며 대지에 물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비료를 물에 섞어 뿌리는 퍼티게이션 기술은 미국 농업의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밀 알곡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에 질소 비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자연 강호에 의존할 때보다 훨씬 높고 균일한 단백질 수치를 인위적으로 뽑아냅니다. 농산물 특유의 불안정성을 기술로 제거하고 재분수가 요구하는 엄격한 데이터를 밭에서부터 맞춰내는 것이죠. 이 지독한 표준화의 정점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매장에서 단 1mm의 식감 차이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맥도날드는 밀가루에 대해 극도로 정밀한 글로벌 규격을 요구합니다. 단백질과 수분 흡수율은 기본이고 반죽이 파괴되는 시점과 효소의 활성 수치까지 데이터로 규정합니다. 지역마다 따른 밀의 품질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화학적 첨가제를 표준화하고 최적화된 프리믹스 형태로 공급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텍스처와 색상의 번을 구워냅니다. 심지어 미국은 유럽이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한 염소 처리 기술까지 표준화했습니다.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드러운 케이크 반죽이 오븐 아래서 주저앉지 않도록 글루텐을 인위적으로 산화시켜 전분의 기능을 극대화한 것이죠. 오직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 재료의 성질을 공학적으로 재조립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설계의 끝은 결국 하나를 향합니다. 미국 밀가루의 산업적 배경은 자연물인 밀을 철저히 설계되고 조립된 공업 부품으로 탈바꿈시킨 정밀공학의 승리입니다. 미국의 밀가루는 거대한 제국을 가동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성,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물을 보장하는 표준화는 현대 제빵사들이 이 거대한 엔진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완벽한 시스템은 쌀을 주식으로 삼던 동양의 작은 나라들까지 그토록 빠르게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멈출 수 없는 생산 관성으로 미국의 창고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잉여밀이 넘쳐났습니다. 이 거대한 재고를 처리하고 냉전 시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PL480호 농업무역개발원조법이라는 거대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법은 자국에 남아도는 밀을 원조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여 우리의 식탁을 미국의 공학적 규격에 맞게 재편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구호물자를 넘어 전 세계를 미국의 밀가루 엔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기술적 종속 상태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설계되었던 셈입니다. 이 100세계 물결은 태평양을 건너 쌀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의 식탁에 상륙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계산과 정치적 설계가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입맛은 그렇게 서구의 설계도 안으로 서서히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구축된 미국의 표준 규격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기술적 경로 의존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밀가루의 글로벌 지배는 단순히 맛의 승리가 아니라
잉여 농산물을 무교 전 세계의 식단을 재편하려 했던 미국의 정교한 지정학적 설계도가 거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제된 시작 앞에서 쌀의 영혼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시스템에 순응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엔진을 재해석했을까요? 다음 시간 미국이 던진 이 거대한 숙제를 자신들만의 집요한 데이터 연금술로 풀어낸 나라 제3부 일본과 한국 식량 주권을 향한 처절하고도 영악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흡수한 동양의 베이커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0.35%라는 극한의 수치에 집착하며 식감의 연금술을 완성한 한국과 일본의 집요한 시스템 공학을 확인하시죠. 우리는 이 하얀 가루가 만들어낸 결정체를 단순히 빵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지독한 굶주림을 끊어낼 생존의 벽돌이었고 누군가에겐 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탄미의 예술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100년 식탁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식문화사는 흔히 쌀의 제국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이름 뒤에는 수천 년간 가려져온 지독한 결핍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윤기 흐르는 하얀 백미밤은 사실 주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세금으로 바쳐지는 화폐였습니다. 민초들의 진짜 주식은 쌀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잡곡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쌀은 생존을 위해 팔아야만 하는 현금 작물에 가까웠습니다. 쌀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보리였습니다. 쌀과 보리를 섞어 짓는 혼식은 선택이 아닌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거친 보리 껍질을 씹으며 버티는 시간은 훗날 한국 제빵의 특징인 쫄깃함에 대한 원초적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바다 건너 일본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보리가 70%를 차지하는 혼합식을 견뎠으며 산간 지역에서는 조와 메밀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대도시 에도에서조차 백미는 사치였고 이를 고집하다 각기병에 걸리는 현상은 부드러운 백색에 대한 일본인들의 탐미적 갈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밀가루가 아닌 알곡을 먹어야 했을까요? 답은 제분 기술의 부재에 있습니다. 쌀은 껍질만 벗겨 삶으면 되지만 밀은 반드시 가루로 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전근대 시스템에서 맷돌로 밀을 빻는 과정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노동이었기에 밀가루는 오랫동안 극소수만 누리는 사치스러운 별식에 머물렀습니다. 수천 년간 억눌려온 이 부드러움에 대한 욕망은 이제 근대적 강철 재분기라는 엔진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대 재분 기술은 하얀 가루를 용도에 따라 3가지 이름으로 표준화했습니다. 6가지 공업용 부품으로 세분화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식감이라는 결과에 집중해 단 3단계의 길을 냈습니다. 첫째, 빵의 뼈대가 되는 강력분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질긴 글루텐 그물망을 형성하며 식빵의 묵직한 부피와 라면의 쫄깃함을 책임집니다. 둘째, 면 요리의 표준인 중력분입니다. 너무 질기지도 무르지도 않은 적당한 찰기로 칼국수와 우동처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식탁의 중도를 지킵니다. 셋째, 부드러움에 올인한 박력분입니다. 단백질의 권위를 내려놓고 튀김과 과자의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기 위해 물리적 강도를 포기한 미학적 선택입니다. 이 3가지 하얀 길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른 욕망을 담아내며 각기 다른 형태의 결정체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지독한 탐미주의는 사실 가장 비참한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폐망 직후 일본은 대규모 굶주림이 지배하는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정의 긴급 구호 물자로 유입된 밀가루는 일본인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짜 전략은 1950년대 미국의 과잉 생산된 밀을 처리하기 위한 공법 480호와 함께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요리 강습 버스인 키친버스를 통해 빵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학교 급식에 빵을 도입해 어린 세대의 입맛을 길들였습니다. 일본은 이 강요된 백색 가루를 수용하는 대가로 자국 산업 재건을 위한 차관을 끌어오는 등 전략적 거래를 감행했습니다. 이질적인 식문화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것이 바로 일본 제빵의 독특한 개조 시스템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미국과 유럽에게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으로 등급을 매기는 기능적 에너지원이라면 일본에게 밀가루는 잡미가 완벽히 제거된 순백의 도화지여야 했습니다. 일본 제분공학의 정점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빼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은 밀알의 껍질이나 배알을 지독할 정도로 깎아내어 가장 깨끗한 알맹이 중심부만을 남기는 빼기의 미학을 정립했습니다. 이 집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회분 함량입니다. 회분이란 밀가루를 태웠을 때 남는 무기질인데 함량이 낮을수록 껍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구의 베이커들이 밀 본연의 풍미를 위해 어느 정도 회분이 섞인 밀가루를 선호할 때 일본은 이를 방해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회분 함량 0.35% 이하의 극단적인 순도를 자랑하는 특급 밀가루는 잡스러운 향을 지우고 오직 발효의 섬세한 향기나 눈부신 백색만을 남기되는 일본식 탄미주의의 산물입니다. 1874년 기무라 야스베이가 일본 최초의 단팥빵인 앙빵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빵의 변형이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빵이 가진 시큼하고 거친 맛의 거부감을 느꼈던 일본이 단행한 미생물 발효 시스템의 재설계였습니다. 그들은 서양식 효모 대신 일본 전통 술을 빚을 때 쓰는 누룩과 쌀을 이용한 발효종인 사카다네를 개발했습니다. 누룩곰팡이가 쌀의 전분을 설탕으로 분해하면 야생 효모와 유산균이 이를 먹고 자라며 복잡한 향을 만드는 고도의 공정입니다. 서양의 발효종이 똑 쏘는 신맛을 낸다면 사카다네는 부드러운 산미와 함께 사과나 꽃 같은 은은한 과실향을 빵에 입힙니다. 겉모습은 서양의 빵이지만 그 영혼은 일본의 미생물로 갈아 끼운 이 사건은 외래 문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내재화해 일본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을 접목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제빵의 마지막 과제는 비록 잡곡을 먹을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쌀의 촉촉한 질감을 위해 빵을 밥처럼 쫄깃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전분을 뜨거운 물로 익히는 공법을 극도로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우리는 탕종과 유다네라는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납니다. 먼저 중국에서 유래한 탕종법은 밀가루와 물을 1대5 비율로 섞어 약 65도씨에서 가열합니다. 이 온도에서 전분은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크림처럼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탕종의 가장 큰 이점은 빵을 아주 가볍고 폭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을 꽉 붙잡고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빵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반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유단의 공법은 훨씬 과감하고 묵직합니다. 밀가루와 팔팔 끓는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 전분을 완전히 익혀버리는 호화공법, 즉 우리에게 익숙한 익반죽을 사용합니다. 100도씨의 고온은 전분의 구조를 완전히 풀어헤쳐 반죽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결합하게 합니다. 푹신한 탄력을 주는 탕종과 달리 유단에는 갓 지은 밥이나 떡처럼 쫄깃하고 탄력 있는 모찌모찌 식감을 선사합니다. 가벼운 부드러움을 원하면 탕종을 선택하고 밥 같은 든든한 찰기를 원하면 유다네를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네는 밀가루의 본질을 거슬러 그것을 다시 쌀의 물성으로 되돌리려 했던 일본식 공학의 승리입니다. 일본이 이 흰 가루를 미학적 완성을 위한 캔버스로 개조하며 탄미주의의 정점에 다다갈 때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굶주림의 고리를 끊고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지독한 생존의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게 밀가루는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우아하게 개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사를 막아내야 했던 유일한 생명줄이자 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지독한 생존의 벽돌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공법 480호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 원조 밀가루는 한국인의 식탁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일본이 밀가루를 수용하며 경제적 차관을 끌어오는 세련된 거래를 했다면 한국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식량 안보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절박한 수용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배고픈 한반도의 위장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연료였으며 오늘날 한국의 거대 제분 산업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만든 지정학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이 하얀 가루를 받아들일 때 빵보다 국수로 먼저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한반도는 밀가루가 귀해 메밀이나 전분을 주로 먹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질밀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 미국산 밀은 물을 만나면 글루텐이라 불리는 단백질 그물망을 아주 튼튼하게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글루텐이 만들어낸 탄력은 수천 번을 치대어 만든 칼국수와 수제비의 쫄깃함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정복했습니다. 이 국수적 입맛은 훗날 빵으로 그대로 전이됩니다. 한국인들이 유럽의 딱딱한 빵이나 일본의 녹아내리는 부드러움보다 씹을 때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지는 찰진 식감에 열광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국수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생물 발효 시스템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춰 내재화했다면 한국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입맛 자체를 개조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만성적인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강력한 혼분식 장려운동은 밀가루를 단순한 식재료에서 애국심의 상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빵과 국수를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선전을 펼쳤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정해 쌀밥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도시락을 검사하며 밀가루 음식을 강요했죠. 이 시기 빵은 취향의 영역이 아닌 국가가 설계한 근대적 국민의 표준 식단이었습니다. 한국 제빵의 정체성은 장인의 고독한 연구실이 아니라 국가 재건을 향한 거대한 통제와 생존 의지가 충돌하던 교실과 공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수 문화는 빵을 대하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고명과 국물을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인 것처럼 한국인에게 빵 역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요리여야 했습니다. 일본이 빵의 섬세한 레이어와 식감을 연구할 때 한국은 자동화된 거대 생산 라인을 통해 빵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적 효율성에 집중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1964년 탄생한 삼립 크림빵입니다. 설탕과 마가린으로 만든 묵직한 크림을 가득 채운 이 빵은 쫄깃한 식감과 압도적인 칼로리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에게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백색 엔진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끼 식사로서의 빵이라는 기능주의 철학은 훗날 소세지와 채소가 듬뿍 올라간 조리빵 문화로 이어지며 K-베이커리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됩니다. 이제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유전자를 품고 현대의 식탁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다듬어온 쌀의 탄미주의와 한국이 쌓아올린 국수의 기능주의가 실제 제품에서 어떻게 맞붙고 있을까요? 멜론빵과 소보로빵, 그리고 결핍의 보상으로 탄생한 맘모스빵의 거대주의까지 동아시아 제빵의 최종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빵집에서 흔히 마주하는 제품들이 어떤 철학적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일본과 한국 어디에나 있는 소보로빵, 하지만 두 나라가 이 빵을 대하는 태도는 건축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멜론빵은 대비의 미학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빵에 멜론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멜론빵일까요? 바로 겉면의 독특한 격자 무늬가 멜론의 껍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오븐 안에서 쿠키 반죽이 달라지는 방향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표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수분을 날리고 바삭한 식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정교한 공학적 장치입니다. 덕분에 입안에서 부서지는 바삭한 쿠키층과 유단의 공법으로 완성된 촉촉한 속살의 간격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극적인 식감의 대비를 즐기는 것이 바로 일본식 탄미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의 소보로빵은 융합과 밀도의 미학입니다. 일본식보다 훨씬 두껍고 거친 토핑이 특징인데 여기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땅콩 버터의 고소함이 강력하게 배어 있습니다. 빵과 토핑을 분리하기보다 한 입 베었을 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묵직한 고소함과 쫄깃한 식빵의 저항감을 즐기는 실용적인 설계입니다. 멜론빵이 표면적을 넓혀 바삭함을 설계했다면 소보로는 부피를 키워 포만감을 설계한 셈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장르, 바로 맘모스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지난 세기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한국적 정서의 결정체입니다. 두 겹의 거대한 소보로빵 사이에 딸기잼, 버터크림, 그리고 단팥과 밤까지 층층이 쌓아올린 이 빵은 더하기의 미학의 정점입니다. 일본이 빵 본연의 풍미를 위해 재료의 여백을 중시할 때 한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맘모스빵은 배고팠던 시절의 보상 심리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이제 이 두 철학은 현대의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는 탄생부터가 생존과 대량 공급에 맞춰진 산업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거대 시스템이 지배하는 빵의 제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1960년대 삼립식품이 보여준 양산빵의 대량 생산 노하우는 현대에 이르러 파리바게트라는 거대 공학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파리바게트의 성공은 단순히 빵 맛의 승리가 아니라 물류와 공학이 결합한 치밀한 설계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숙련된 제빵사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빵을 갓 구워낼 수 있도록 휴면 반죽 기술을 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본사에서 90% 이상 완성된 반죽을 급속 냉동해 각 매장으로 보내는 이 시스템은 제빵이라는 고도의 숙련 기술을 표준화된 매뉴얼로 치환해버린 산업적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수 유전자가 이식된 한 끼 식사로서의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한 매장에서 500종 넘는 조립빵을 쏟아내는 압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파리바게트는 빵의 본거장인 파리와 뉴욕의 심장부까지 진출하며 전 세계인의 바쁜 일상을 책임지는 가장 효율적인 빵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베이커리는 거대 시스템보다는 개별 장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분절화된 진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시장은 수십 년간 오직 한 가지 품목에만 천착하는 장인들의 집합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파리바게트처럼 모두를 위한 모든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완벽한 식빵 한 줄 혹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크림빵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회분 0.35%의 밀가루를 고집하고 사카다네와 유단의 공법을 1도 단위로 정교하게 조율하는 행위는 시스템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이자 탄미의 정점입니다.
일본의 빵집은 확장성보다는 희소성과 완성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문화와 결합하여 동네 구석구석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지만 강한 가게들을 생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인에게 빵집은 효율적인 공급처가 아니라 장인이 설계한 미학적 결과물을 향유하는 미식의 성소인 셈입니다. 결국 한국의 K베이커리가 전세가 식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맥이 되었다면 일본의 장인 빵집들은 빵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교한 세포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스템의 효율이 주는 풍요와 장인의 고집이 주는 깊이 사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완성된 하얀 가루의 예술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빵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일본에게 밀가루가 예술을 위한 순백의 캔버스였다면 한국에게 밀가루는 나라를 지탱하고 삶을 일으켜 세운 끈끈한 벽돌이었습니다. 한쪽은 서구의 기술을 빌려와 자신들의 미학으로 개조했고 다른 한쪽은 주어진 결핍을 폭발적인 산업적 성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빵집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빵 속에는 수천 년의 결핍과 지난 100년의 치열한 개조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은 단순히 탄수화물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시대의 물성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욕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쫄깃한 생존의 맛인가요? 아니면 녹아내리는 탄미의 맛인가요? 빵 한 조각에 담긴 거대한 세계,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술과 철학의 정점을 목격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밀가루들이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 볼 차례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실제 재배 현황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밀가루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베이킹은 따뜻한 요리가 아닙니다. 차가운 화학 실험이자 원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학적 사투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들판에 널린 잡초에 불과했던 이 밀이라는 풀을 재배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에너지 저장장치이자 가혹한 환경을 견디며 스스로를 고밀도 단백질로 무장한 독한 생존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 잡초의 생존 본능을 이용해 문명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은 밀가루를 단순한 하얀 가루로 보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태양과 토양 그리고 극한의 스트레스가 기록된 생물학적 데이터 시트입니다. 왜 미국산 강력분은 탄력 있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우리 밀은 힘없이 무너지는 좀비가 되었을까요? 비밀은 주방이 아니라 밀이 자라난 척박한 땅과 그 속에서 벌어진 생존 전장에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옥에서 탄생한 미국의 독한 단백질부터 그 성능을 추격하려는 한일 양국의 처절한 데이터 연금술까지 재료의 출신 성분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레시피의 노예로 살 겁니다. 자, 이 생존 전쟁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왜 프로들은 물을 많이 넣을 때 반드시 미국 밀을 고집할까요? 단순히 글루텐이 많아서? 아닙니다. 비밀은 미국 캔자스주의 지독한 가뭄이 만든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 밀의 고향 캔자스주. 여긴 말이 좋아 농장이지 밀 입장에선 고문실입니다. 비가 와야 할 6월, 알곡이 여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강수량은 고작 80mm. 증발량이 강수량을 넘어서는 극심한 수분 적자 상태입니다. 이때 밀은 생존을 위해 유전자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식물도 압니다. 지금 덩치를 키웠다간 말라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밀은 생장에 필요한 전분 축적을 강제로 멈추고 대신 씨앗인 배알을 보호하기 위해 고밀도의 질소 화합물, 즉 단백질을 알곡 깊숙이 농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점성을 담당하는 글리아딘과 탄성을 담당하는 글루테닌, 가뭄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가 이 두 단백질의 결합력을 비상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와 쫄깃하다 하며 씹는 그 식감, 사실은 물 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던 밀의 처절한 생화학적 방어 기제이자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한 놈들을 인간은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지도에 보이는 저 수천 개의 동그라미,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센터 피벗이라는 초대형 관계 시스템이 만든 단백질 공장입니다. 이 기계들은 자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밀에게 물을 넉넉히 주지도 않죠. 철저하게 계산된 부족 관계 전술을 씁니다. 생명 유지의 임계점 직전까지만 수분을 공급하여 밀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고농축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연은 변덕스럽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미국 밀가루는 매년 소름 돋을 정도로 품질이 균일합니다. 여러분이 계량 컵으로 대충 물을 부어도 빵이 되는 이유?
저 거대한 기계들이 오차 범위를 0.1% 단위로 통제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건 농산물이 아닙니다. 초정밀 공산품입니다. 단백질로 꽉 찬 미국 밀은 내부 공급이 없이 단백질 매트릭스가 전분 입자를 본드처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구슬처럼 투명하고 딱딱한 초자질 상태가 됩니다. 반면 국산밀은 입자 사이가 느슨해 분필처럼 무르지요. 이 입자를 수십 톤의 압력을 가진 철강 롤러 사이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필은 곱게 부서지며 전분 입자가 멀쩡히 분리되지만 유리 구슬은 엄청난 전단력을 이기지 못하고 입자 자체가 와장창 하고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베이킹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깨진 입자를 손상 전분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멀쩡한 전분보다 물을 3배나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하는 초강력 스펀지입니다. 물 80%를 넣어도 반죽이 흐르지 않고 버티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발효입니다. 이 깨진 틈은 이스트의 먹이인 당을 만들어내는 아밀라아제 효소의 완벽한 침투 경로입니다. 효소가 깨진 전분을 분해해 당을 펑펑 만들어내니 이스트는 미친 듯이 가스를 뿜어내고 빵은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황금빛 껍질색 마이야르 반응조차도 이 깨진 전분이 만들어낸 당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하얀 가루가 좀 다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무지성으로 썼던 이 가루는 가뭄의 고통을 견디고 철강 롤러에 몸이 부서지며 탄생한 생존과 파괴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제발 레시피만 탓하지 마십시오. 재료의 출신 성분과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레시피의 노예가 아니라 반죽의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산밀 자급률 1%. 사람들은 이 숫자에 애국심을 느끼지만 저는 데이터의 실종을 봅니다. 우리 밀 포대 뒷면을 보십시오. 단백질 함량?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SDS 침전가, 손상 전분 수치, 흡수율 데이터. 설계자에게 꼭 필요한 이 치명적인 정보들이 국산이라는 감성 뒤에 숨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생산량의 67%가 시장에서 버림받고 정부 창고로 직행했습니다. 이 생물학적 좀비들이 데이터도 없이 당신의 주방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재료로 빵을 굽는 건 요리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매번 재료비의 30%를 하수구에 버리기 싫다면 지금 이 화학적 비극의 실체를 대면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국산이라는 이름에 속아 오븐을 카지노로 만들지 않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우리 밀이 망하는 건 종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반면 우리 밀은 어떻습니까? 입자 구조가 느슨해 제분기 안에서 분필처럼 허무하게 부서집니다. 스펀지가 되어야 할 전분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시험지가 달랐던 거죠. 당신이 아무리 물 조절을 잘해도 실패하는 이유, 미국산은 파괴를 통해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우리 밀은 파괴되는 순간 데이터를 잃기 때문입니다. 제빵사들이 우리 밀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 단순히 비싸서?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글루텐의 질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SDS 침전가라는 무서운 수치를 마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죠. 빵에 골조를 세우는 단백질이 철근이라면 SDS 침전가는 그 철근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를 붙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합 강도 데이터입니다. 미국산 밀이 고강도 강철 사슬이라면 우리 밀은 툭하면 풀려버리는 낡은 놋근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수치가 농가마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설계도가 매번 바뀌는 재료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합이 약해진 골조는 발효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반죽은 주저앉고 식감은 진흙처럼 질척이는 떡짐 현상. 이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붕괴가 예정된 데이터의 비극입니다. 업계가 숨기는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아이쿱 생협이 왜 12억 원이라는 거짓을 들여 글루텐 추출 설비를 만들었을까요? 이 통제 불가능한 쓰레기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팔 수 있는 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성으로 포장해도 화학적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일본은 실패의 문턱에서 감성이 아닌 블렌딩이라는 공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엔 단순히 맛을 넘어선 아주 영악한 자본의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타호나미. 원래 우동용입니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제빵에 쓰기엔 글루텐 결합력이 형편없어 형태가 무너지는 진흙이죠. 반면 두 번째, 유메치카라. 수입 강력분을 씹어 먹으려고 만든 괴물입니다. 글루텐은 폭발적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식감이 타이어처럼 질긴 벽돌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비싼 유메치카라를 단독으로 써서 가격 경쟁력을 포기하는 대신 저렴한 진흙, 키타호나미에 강력한 벽돌, 유메치카라를 화학적 임계점까지 섞었습니다. 비싼 재료의 단백질을 저렴한 재료의 베이스에 이식하는 경제적 연금술을 부린 겁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원가는 낮추면서 수입밀은 흉내도 못 낼 못지못지 쫄릭함을 창조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닙니다. 약점과 약점을 충돌시켜 부가가치를 쥐어짜낸 수익 모델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애국심이 아니라 바로 이 차가운 데이터의 연금술입니다. 왜 우리 밀은 통제불능의 폭탄이 됐을까요? 범인은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거세한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자금률 5%라는 숫자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정작 빵을 굽는 설계자들에게 필요한 SDS 침전가와 인장 강도 데이터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죠. 발리지 않는 저품질 밀을 세금으로 사들여주는 이 인공호흡기 시스템은 농가에서 고품질 설계에 향한 진화의 압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진작 퇴출당했어야 할 생물학적 좀비밀들이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주방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교한 등급제로 수치를 통제하며 데이터 연금술을 부릴 때 한국은 수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굽는 국가공인 도박을 장려해온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세금은 빵의 풍미를 올리는 연구가 아니라 실패한 데이터를 창고에 매립하는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시스템적 비극의 실체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입밀의 열등한 복제품이 되겠다는 허구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강력한 글루텐으로 무장한 수입밀과 식빵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는 건 설계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살 행위입니다. 이제 전장을 옮기십시오. 우리 밀의 약점을 데이터로 치환하는 순간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첫째, 단백질의 한계를 풍미의 강점으로 재설계하십시오. 우리 밀 특유의 구수한 누룽지 향은 수입밀이 죽어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 데이터입니다. 글루텐 결합이 느슨해도 상관없는 쿠키, 스콘, 그리고 발효 시간이 맛을 결정하는 하드브레드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이제 레시피의 노예가 아니라 반죽의 지휘관입니다. 둘째, 감성이 아닌 데이터를 소비하십시오. 스펙시트가 없는 밀가루는 성분표 없는 약 복용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국산이라는 감성 딱지가 아니라 단백질 함량, 손상 전분 수치, SDS 침전가라는 물리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수치가 투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 밀은 도박이 아닌 과학이 됩니다. 셋째, 한국인의 DNA를 자극하는 고유의 식감을 조립하십시오. 일본이 모찌모찌를 창조했듯 우리는 우리 밀만의 압도적 풍미를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수입밀의 복사본이 아닌 세상에 없던 제1의 우리 밀을 설계하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주방은 실험실입니까? 아니면 운에 맡기는 카지노입니까? 설계자가 되는 순간 빵은 더 이상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미랄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시작해 전 세계 밀가루 산업의 거시적 관점까지 우리는 밀가루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훑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끝에 닿는 하얀 가루가 단순한 재료가 아닌 수많은 철학과 정밀한 공학이 집약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이시나요? 재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최고의 빵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7개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믹싱볼 안에서 더 정교하고 완벽한 결과물로 태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여러분의 기술을 증명할 것입니다.